걔는 사흘 정도 굶는다고 죽지 않아. 집에서 얌전히 있어. 오빠가 돌아올 때 선물 사올게. 그것이 제 남편 민준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열쇠가 돌아가며 철컥철컥 두 번의 건조하고 무자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참나무 문 뒤에 못 박힌 듯 서서 귀를 갖다 댔지만 멀어져가는 그의 다급한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걸리고 굉음을 내며 이른 아침의 정적을 뚫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모든 잔인함을 싣고서 말입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아내와 이제 갓 3살 된 아들을 이 저택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 올해 29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악몽이 아니라 제가 겪어야 했던 벌거벗겨진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께서 직접 망치를 들고 문을 부수며 눈물로 절규하게 만든 바로 그 현실 말입니다. 빨리 열어. 내 남편, 그놈한테 무슨 일 생겼어.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 민주는 영업팀 팀장으로 잘생기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제 세상의 전부인 3살 배기 아들 준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두가 우리를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며 칭찬했습니다. 흠 하나 없는 완벽한 그림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불 속 사정은 당사자만 아는 법. 우리 부부의 관계는 1년여 전부터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대학 시절 옛사랑인 유라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면서부터였죠. 그날 아침, 그는 부산에 사흘간 급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해. 상대방이 좀 까다로워서 아마 전화할 시간이 많지 않을 거야. 집에서 준우 잘 돌보고 있어.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그의 옷을 가장 반듯하게 다려주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문 밖까지 그를 배웅하며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짐승 같은 행동을 감추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 완벽한 연극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제가 장난의 대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돌리고 당겨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은 바위벽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민준 씨, 장난하는 거죠? 문 열어요. 저는 절망 속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의 철문 역시 외부에서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에는 견고한 쇠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의 보금자리였던 이 집은 이제 탈출구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통신사의 무감정한 목소리는 제 마지막 희망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던 저는 이 사용자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이건 악의적인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 잔인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 모자를 이곳에 가두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끔찍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 아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문득 그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안전하게 문 잠그고 있을게. 엄마랑 얌전히 있어. 그가 말한 안전이란 애인과의 출장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다 더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젯밤 장을 보러 가려 했는데 그가 주말에 자기가 데려다 주는 게 편하다며 말렸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로 달려가 문을 세게 열었습니다. 심장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물 몇 병과 마시다 남은 우유 한 팩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동실도 텅 비어 있었고 채소 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통은 이미 그저께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기만 한 게 아니라 굶겨 죽이려 한 것입니다. 사흘 정도 굶는다고 죽지 않아. 그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악랄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 그는 우리 모자를 음식도 마실 것도 없이 사흘간 가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잔인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친아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더 이상 울 수 없었습니다. 고통은 극심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무너질 수 없어. 살아야 해. 아들을 위해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바로 그때 2층에서 준우의 맑고 순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준우 배고파요. 그 목소리는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2층으로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견고한 4개의 벽 안에서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느끼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등장할지, 남편의 행동 뒤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인생 이야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텅 빈 냉장고에서 나온 냉기가 제 얼굴에 차갑게 와 닿았지만 제 심장에서 퍼져나오는 싸늘함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아들의 배고프다는 목소리는 저를 망연자실함에서 끌어내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잔인한 현실을 닫아버리고 싶다는 듯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우리 준우 착하지. 엄마가 먹을 거 찾아줄게. 저는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금 제 미소가 우는 것보다 더 일그러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성이 저에게 행동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쥐어주었습니다. 준우, 여기서 잠깐만 혼자 놀고 있어. 엄마가 문 열 열쇠 찾아볼게. 아빠가 그냥 장난치는 걸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맑은 눈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절망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현관문으로 달려가 온 힘을 다해 흔들고 당기고 두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 몸과 단단한 나무문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뒷문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부술 만한 단단한 물건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익숙한 집안의 모든 물건이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창살 너머를 절망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꽤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넓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 외침은 고요한 아침 공기 속으로 삼켜질 뿐이었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대답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민준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기를 희미하게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번호를 눌렀지만 여전히 그 무감정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네트워크 설정창을 열었습니다.
통신 신호 막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카오톡에서 저를 차단한 것뿐만 아니라 제 유심칩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유심분실 신고를 했거나 제가 알 수 없는 다른 수법을 썼을 겁니다. 집안의 와이파이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모든 통화 앱이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인증을 요구했기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저를 온통 휘감았습니다. 민준, 그는 제게, 우리 모자에게 단 하나의 살 길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디테일까지 완벽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준우의 힘없는 목소리가 저를 잔인한 현실로 다시 끌어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내려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가. 저는 두 번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간식 서랍에서 눅눅해진 낡은 과자, 반 봉지를 찾아냈습니다. 과일 바구니에는 약간 시든 사과 한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과자 봉지를 뜯어 아들에게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기쁘게 받아들고 입에 넣어 허겁지겁 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누군가 칼로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었던 제 아들이 이제는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눅눅한 과자 한 조각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반으로 나누고 조심스럽게 껍질을 깎아 반은 아들에게 주고 반은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저는 감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껴야 했습니다. 이 악몽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의 우유도 아들에게 작은 컵 하나만 따라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마셔, 아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에 먹을 만한 것이 더 있을지 생각해 보려 애썼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있었지만 요리할 재료가 없었습니다. 문득 쌀통이 생각났습니다. 그저께 새로 10kg짜리 쌀 한 포대를 샀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적어도 죽을 끓여 며칠은 버틸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비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부엌 구석, 민준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스마트 쌀통이 놓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거 있으면 이제 우리 와이프 쌀 떨어질 걱정은 없겠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달콤했던 말이 이제는 쓰디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쌀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에 저는 벽을 짚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에는 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쌀통은 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누군가 방금 정성 들여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제가 새로 산 쌀포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것이 실수가 아님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집 안에 우연히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딱 약간의 물, 약간의 우유, 과자 몇 조각만 남겨두도록 계산했습니다. 우리 모자가 즉시 죽지 않을 만큼만 굶주림의 고통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겪도록 만들 만큼만 말입니다. 이 잔인함은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의 소행이었습니다. 눈앞에 텅 비고 차갑도록 깨끗한 쌀통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완전히 꺼뜨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찬장에 기댄 채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닌 극도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민주는 우리 모자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5년간의 사랑, 부부의 정,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 연극에 불과했단 말인가? 혼미한 상태에서 기억의 편린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준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은 비 오는 서울의 오후였습니다.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가 커다란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기 잠시 같이 쓰실래요? 그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와 온화한 미소는 비 오는 날의 우울한 분위기마저 녹여버렸습니다. 그 시절 그는 지방에서 올라와 자수성가하려는 청년이었고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한 꿈 많은 편집자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신사적이고 세심했으며 항상 저를 즐겁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저의 부드러움, 지성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친구들과 가족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하여 영업팀 팀장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집을 샀고 함께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준우가 태어난 날 그가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고마워, 지은아. 나에게 이렇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해줘서. 그 말을 저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아마도 1년여 전 대학교 동창회에서였을 겁니다. 그날 민준이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던 옛사랑 유라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아름다웠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아쉬움과 도발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몹시 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꿈결에 유라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그것이 단지 술 기운 때문이고 과거에 대한 약간의 회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침묵하고 남편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침묵은 방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회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매일 밤의 따뜻한 포옹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까닭 없이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저 어디 다녀오기에 늦었냐고 물었을 뿐인데 그가 소리쳤습니다. 왜 물어? 일하러 갔지. 어디 가겠어. 제발 나 좀 감시하지 마. 제가 다녀오기 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징후들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의 셔츠에 묻어있는 낯선 향수 냄새, 화장실에서 몰래 하는 통화, 제가 다가갈 때마다 황급히 삭제되는 메시지들. 마음속은 불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마지막 남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소란을 피우면 이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이 온전한 가정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이기로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원래 엄격하고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그리 다정하시진 않았지만 저를 힘들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분의 태도도 매우 이상해졌습니다. 그분은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종종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오셨다가 민준이 저에게 큰 소리치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사내 자식이 어째서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민준은 그저 투덜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집에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짚어보니 끔찍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징후들, 그 변화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민주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자를 겨냥한 음모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을 잠근 행위는 그 음모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가 당당하게 유라에게 가기 위해서? 아니,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무자비하게 굶기려는 남자의 목적이 단순히 애정 문제에만 그칠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 목말라요. 준우의 힘없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저를 회상에서 끌어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굶주림에 창백해진 얼굴로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고통이 극심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든 그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아들에게 하고 있는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앉아 과거를 곱씹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이곳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맹세합니다. 이민준,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그의 악랄함보다 더 무서운 적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긴 밤의 굶주림과 어둠과 말입니다. 어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오후의 마지막 희미한 빛이 창살 너머로 사라지자 넓은 집은 짙고 차가운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준우를 품에 안고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아이는 상자 속 마지막 우유 몇 방울을 마신 후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결이 제 목에 따뜻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얼음굴로 변해버린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남은 온기였습니다. 저는 감히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전기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불빛이 우리 모자의 텅 빔과 고독을 더욱 부각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단지 꿈일 뿐이고 눈을 감았다 뜨면 민준이 웃으며 돌아와 그냥 장난 좀 쳐본 거야 라고 말해줄 것이라는 희미한 환상을 깨뜨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영원히 환상에 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은근하고 지속적으로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물을 조금씩 마셔보았지만 그럴수록 굶주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품 안에서 곤히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자 끝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내일 아이가 깨어나면 무엇을 먹여야 할까요? 남은 과자 반 조각, 아니면 설탕물 몇 숟가락, 그런 생각들이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제 마음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무력하고 쓸모없는 엄마라고 느꼈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배부른 식사 한 끼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자책감과 민준에 대한 증오가 뒤섞여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부산의 어느 고급 호텔에서 유라와 함께 있겠죠. 촛불 아래서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겠죠. 그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집에서 아내와 아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나 할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져 버렸을까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지붕을 두드리는 빗방울이었지만 이내 빗줄기는 굵어져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창틈으로 울부짖는 바람 소리는 억울한 영혼의 통곡처럼 들렸습니다. 넓은 집은 이제 폭풍 우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외로운 배 같았고 우리 모자는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승객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밖에 폭풍우가 아이를 제 손에서 앗아갈까 두렵다는 듯이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준우가 살짝 몸을 뒤척이며 작은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아마 아이도 추위를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제 얇은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어 테이블볼을 가져와 우리 모자 몸에 둘렀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에서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자
이따금씩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희미한 정원을 비추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 9시쯤이면 손주 안부를 물으러 전화를 하셨을 텐데 오늘 제 전화는 잠잠했습니다. 분명 민준이 그분께 무언가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외갓집에 갔다고 했거나 그분이 전화하지 않을 만큼 설득력 있는 다른 이유를 댔을 겁니다. 그의 가족 모두가 함께 완벽한 그물을 짜서 우리 모자를 베삼은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계단 쪽에서 삐걱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다. 집에 누군가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모든 문은 잠겨 있었는데 하지만 소리는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마치 나무 바닥을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 같았습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설마 이 집에 우리 모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 설마 민준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누군가를 남겨두었단 말인가? 아니면 더 끔찍한 무언가가. 저는 아들을 꽉 껴안고 소파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계단 쪽을 뒤덮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거실의 어느 구석진 곳에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준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몸이 떨리는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를 잠식하는 원초적인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소리가 나는 앞쪽의 희미한 공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위험의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야옹, 발밑에서 작고 힘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부드러운 털을 가진 무언가가 제 다리에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반사적으로 테이블 위에 TV 리모컨을 집어 무기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또 한 번 번개가 쳐 짧은 순간 방안을 밝혔고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몇 년 전부터 키워온 삼색 고양이 미우였습니다. 녀석은 하루 종일 소파 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지독한 피로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에도 이토록 겁을 먹다니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미우는 제 품에 머리를 부비며 위로하듯 나지막이 그르릉거렸습니다. 저는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어도 이 차가운 집 안에 제 곁에는 아직 작은 생명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 비는 점차 그치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만 남았습니다. 밤은 무서운 정적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품에 안고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미우의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여전히 은근히 저를 괴롭혔지만 내일에 대한 걱정은 그보다 몇 배나 더 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날의 새벽이 밝았지만 따스함이나 희망은 조금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의 잿빛 빛이 쇠창살 틈으로 스며들어 방안을 음울하고 처량한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준우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며 밥을 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품에 가만히 누워 피곤한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아이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억눌렀던 공포가 맹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제 아이가 잠긴 공간 안에서
음식도 약도 없이 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황급히 아이를 안고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틀어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열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약을 먹지 못하면 아이가 버티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문 열어. 저는 남은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열이 난단 말이야. 듣고 있어. 자기 아들까지 죽일 셈이야. 저는 두 손이 붉게 부어오르고 타는 듯 아플 때까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이 쉬고 아플 때까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죽음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또다시 절망뿐이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유선 전화기를 보고 한 줄기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가 휴대폰 유심만 끊고 유선 전화는 잊었을까? 저는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뚜뚜뚜 규칙적인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선 전화선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준비는 없을 터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불덩이 같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거의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시도했고 목이 쉴 때까지 외쳤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모자는 마치 밀폐된 상자 안에 갇힌 두 마리의 개미처럼 절망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비는 그쳐 있었고 타일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몇 개의 누런 잎사귀가 떨어져 서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찌나 처량한 풍경인지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민준이 직접 설치했던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이 등이 우리 보금자리를 영원히 밝혀줄 거야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모자의 비극을 지켜보는 차갑고 무심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문득 미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창문의 쇠창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단단한 쇠로 만들어져 매우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벽에 고정한 나사는 어떨까? 그렇게까지 튼튼하지는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지렛대로 쓸만한 단단한 물건을 찾는다면 어쩌면 쇠창살 하나를 뽑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까요? 부엌의 칼은 너무 얇아서 부러질 것이고 의자 다리는 너무 굵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제 시선이 TV 선반 뒤 구석진 곳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그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던 물건이 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목 굵기에 길고 단단한 골프채였습니다. 예전 거래처에서 민준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장식용으로 놓아두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그것은 더 이상 골프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우리 모자에게 삶의 문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금속으로 된 골프채는 손안에서 차갑고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열 때문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 준우를 소파에 반듯하게 눕히고 제 유일한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준우 착하지. 여기서 엄마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창문 열어서 시원한 바람 들어오게 해줄게. 저는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 눈꺼풀을 들어 올릴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열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제 안의 굶주림도 마지막 남은 기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 바깥길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의자를 끌고 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쇠창살과 벽 사이의 틈을 쑤셔 넣었습니다. 쨍 금속이 시멘트에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나사 주변의 회반죽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한 줄기 희망이 비쳤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골프채를 꽉 쥐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밀고 비틀고 내리쳤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등 전체를 적셨습니다. 키보드를 치고 책장을 넘기는 데만 익숙했던 제 손은 물집이 잡히고 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감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소파에서 힘겹게 숨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힘을 주는 각성제와도 같았습니다. 회반죽은 점점 더 많이 떨어져 나갔고 녹슬기 시작한 나사가 드러났지만 그것은 여전히 완강하게 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땀 때문에 미끄러운 골프채가 몇 번이나 손에서 빠져나갈 뻔했습니다. 저는 피가 날 때까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의 짠맛이 땀과 눈물의 짠맛과 뒤섞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사투를 벌였는지 몰랐습니다. 30분, 1시간, 이 감옥 같은 집 안에서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나사가 휘어진 것입니다. 쇠창살과 벽 사이의 틈이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저는 기뻐서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나사로 옮겨갔습니다. 할수록 요령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무작정 힘만 쓰는 대신 정확한 지렛점을 찾아 온몸에 무게를 실어 가장 큰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첫 번째 쇠창살이 헐거워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것을 옆으로 구부려 3살배기 아이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밖을 보니 창문에서 땅까지의 높이가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만약 아이를 내려보낸다면 아이는 분명히 다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 계획은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아이를 밖으로 내보낼 수는 있지만 저는 갇히게 됩니다. 이 상태의 아이를 혼자 밖에 두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 안을 둘러보며 절망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집구석에 있는 진공청소기의 전선 뭉치에 꿰섰습니다. 더 무모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이 몸에 전선을 묶고 다른 한쪽 끝은 집안의 무거운 물건에 묶은 다음 천천히 아이를 땅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줄이 풀릴 수도 있고 아이가 벽에 부딪힐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걸고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모든 노력이 저를 또 다른 막다른 길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소파로 다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엄마, 물, 아이가 혼수 상태에서 속삭였습니다. 물, 맞다. 적어도 아이에게 물은 마시게 해야 했다.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수도 꼭지를 틀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컵에 가득 받아 서둘러 아이에게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실로 막 돌아섰을 때 수도꼭지에서 나오던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다시 수도꼭지를 틀어보았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를 모두 열어보았지만 모두 잠잠했습니다. 그가 물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민준, 그 남편, 그 아버지가 우리 모자의 마지막 생명줄마저 무자비하게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살 길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집 안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진실은 제게 남은 마지막 이성에 내리꽂히는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어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도 손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차가움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냉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지기 직전 이상한 소리, 아주 작은 삐소리가 현관문 쪽, 제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생명줄이 끊긴 집에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그 작고 외로운 삐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신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정신을 차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소리는 다시 한번 짧고 단호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소리는 현관문 바로 아래 자물쇠 근처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그곳으로 다가가 몸을 숙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문틀 바로 옆 벽에 박혀있는 작은 검은색 금속 상자였고 빨간색 LED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거의 5년을 살면서 이 문을 수천 번 드나들었지만 그것의 존재를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경보장치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저는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빨간 점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제 머리는 이상하게도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무심한 듯 보였던 행동들을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그분을 전통적이고 엄격하며 며느리를 특별히 예뻐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저와 일정한 거리를 두셨고 저 또한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그분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2달 전쯤 그분이 갑자기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 지은아, 그분이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너무 넓은데 너희 모자 둘이 살기엔 파지 않니? 그때 저는 그저 웃으며 준우가 온종일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질문이 참 이상했습니다. 또 한 번은 집에 오셨다가 제가 고장난 CCTV 시스템을 고치느라 쩔쩔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골똘한 눈빛으로 서서 지켜보시기만 했습니다. 그냥 둬라, 얘야.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전자기기는 복잡해. 민준이 오면 보라고 해.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분은 다시 전화해서 CCTV를 고쳤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꼼꼼하고 입이 무거운 기술자라며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민준이 출장을 가기 바로 일주일 전쯤 시어머니께서 예고 없이 찾아오셨던 일입니다. 그분은 준우에게 새로운 로봇 장난감을 사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분은 거실, 부엌, 심지어 뒷문까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은 걸으면서 집은 튼튼해야 하고 문단속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도둑이 많아. 그분이 돌아가실 때 현관문을 지나면서 오랫동안 멈춰서서 자물쇠 주변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자물쇠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방금 발견한 검은 상자가 있는 위치의 벽을 손으로 가볍게 스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그분이 조심성이 많고 자식들의 안전을 걱정하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완전히 다른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문의 검은 상자, 입이 무거운 CCTV 수리기사, 의미심장한 말들. 설마 시어머니께서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걸까? 설마 그분이 민준의 행동을 예상하셨던 걸까? 아니, 그럴 리가. 그분은 그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그분도 이 계획의 일부였던 걸까? 그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그분의 안쓰러운 눈빛, 민준이 저에게 화를 낼 때마다 내쉬던 한숨, 그것은 공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 못할 사정을 품은 어머니,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 상자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설치되었을까? 저는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빨간 점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을 조용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눈동자 같았습니다. 어지럼증이 몰려와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아들의 열이 제게 남은 마지막 기력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쇠창살을 비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귀를 찢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누구든 좋으니 주의를 끌만한 큰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골프채로 창틀과 쇠창살을 내리쳤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쨍쨍 소리가 조용한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자 좀 살려주세요. 누가 들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것이 저의 마지막 노력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우리 모자는 정말로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골프채가 거의 휘어지고 두 손에서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거의 탈진하여 쓰러지기 직전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차일까? 구급차, 경찰차, 아니면 제가 상상도 못할 누군가의 차일까?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다급해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벼랑 끝에선 저를 끌어올리는 강심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부서진 창틀을 붙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탈진으로 흐릿해진 눈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노란색 택시가 급정거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내리는 사람은 경찰도 구급대원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익숙하던지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심장이 순간 솟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 걸까? 민준이 우리가 외갓집에 갔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었나? 그분은 혼자였고 몹시 허둥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분이 손에 들고 계신 물건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핸드백이나 과일 바구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 현장에서나 쓸 법한 커다란 쇠망치였습니다. 희미한 햇살 아래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뭘 하시려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철문으로 달려가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은아, 준우야, 안에 아무도 없니? 그분의 외침은 평소의 엄격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애썼지만 목이 완전히 쉬어 희미한 소리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쇠망치로 대문 자물쇠를 세차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귀를 찢는 충격음이 공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분은 60대 여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분노에서,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어떤 공포에서. 몇 번의 망치질 끝에 대문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분은 망치를 땅에 던지고 폭풍처럼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아니라 제가 서 있는 부서진 창문 쪽으로 곧장 달려오셨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흐트러진 옷, 피 맺힌 제 손을 보시더니 그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분의 눈은 경악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커졌습니다.
세상에, 지은아, 어쩌다 이 꼴이 된 거니? 그러고는 집 안을 들여다보고 열 때문에 의식을 잃고 소파에 누워있는 준우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걸음 물러나 다시 쇠망치를 집어들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물쇠가 아니라 문 경첩을 정조준했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울리고 참나무 문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준아, 너 안에 있니? 당장 문 열어. 이놈아. 그분은 절규했습니다. 그 외침은 조용한 공간을 찢어 발겼고 한 어머니의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문 안 열면 내가 이 집을 박살 내버릴 테다. 쾅! 쾅! 그분은 억눌렸던 모든 분노를 쏟아내듯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저는 안에서 멍하니 서서 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모자라고 음모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지옥의 문을 부수고 우리 모자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여 번의 망치질 끝에 경첩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분은 망치를 옆으로 던지고 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은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활짝 열리며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박 여사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준우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이렇게 뜨거운데 이 천벌 받을 놈,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분은 저주를 퍼부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 아닌 극심한 고통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가와 저와 아들을 함께 꼭 껴안았습니다. 그분의 포옹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어찌나 따뜻하던지 내가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미안해. 그분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분은 저를 놓고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놈 여기 없어. 정말로 가버렸어. 그분이 저를 돌아보며 제 양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저를 꿰뚫어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 말 잘 들어. 빨리 병원 가야 해. 네 남편, 그놈, 민준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 그분의 마지막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었나? 지난 이틀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며 왜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걸까? 무슨 일?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굶주림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분의 눈에서 설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빨리,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해. 그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떤 망설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열에 들떠있는 준우를 익숙하게 안아들고 제 손을 끌어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박 여사님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수화기 너머에 누군가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형사님 맞으시죠? 저예요, 박 여사. 며느리랑 손주 찾았어요. 집에 갇혀 있었는데 아이가 열이 높아요. 지금 바로 소아과 병원으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민준이 차에 단 위치 추적기. 아직 부산에 있는 거 맞죠? 부산이라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모든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준우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을 보고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굶주림과 탈진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달려가 따뜻한 우유 한 팩과 빵 하나를 사오셨습니다. 먹어라, 얘야. 먹고 기운 차려. 그분은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엄격하지 않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빵을 받아들었지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갇힌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박 여사님은 제 옆에 앉아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난 민준이 그놈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 지은아, 그분이 낮고 슬픈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유라라는 애가 다시 나타난 날부터 내가 걔 엄마인데 바람기 많고 쉽게 흔들리는 그놈 성격을 모를 리가 없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그저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분은 민준의 변화를 눈치채셨다고 했습니다. 늦은 귀가, 몰래 하는 통화들. 그분은 아들과 대화하려 했지만 그는 어머니가 의심병에 걸렸다며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소란을 피우면 결국 상처받는 건 너랑 준우라는 걸 알았어. 가정이 깨지는 건 원치 않았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달 전쯤 난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은퇴한 경찰인 사촌 동생 김 형사에게 녀석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했지. 김 형사님이 바로 제 집 문가에 의문의 검은 상자를 설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경보 장치가 아니라 소형 추적 및 녹음 장치였습니다. 그분은 또한 민준의 차에 몰래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너희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진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 등 뒤에서 그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만 했어. 그분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형사님이 알아낸 사실은 그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추적 결과 민주는 단순히 유라와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겉보기처럼 연약하고 가련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 많은 남자들을 유혹해 도박의 길로 끌어들인 뒤 재산을 빼돌리는 전문 사기꾼, 꽃뱀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출장 간다고 한 날 아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형사가 녀석의 차 위치 신호가 공항이 아니라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그리고 난 부산에 아주 큰 카지노가 있다는 걸 알았지. 그런데 왜 저희를 가둔 거죠? 저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점이다.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 형사가 말하길 이게 그 유라 일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하더구나. 피해자를 가족과 고립시키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서 돈을 다 털렸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민준이가 널 가둔 건 널 미워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던 거다. 네가 알아챌까봐, 네가 나한테 전화할까봐, 내가 녀석을 막을까봐 두려웠던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의 잔인한 행동이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비겁함과 극도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인과의 도박판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아내와 자식의 안전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지난 이틀간 너한테 계속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어. 바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지. 민준이한테 전화해도 받질 않았고 녀석이 너무 깊이 빠졌다는 걸 알았다. 그분은 무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전 김 형사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그 메시지에는 민준이가 가진 돈을 전부 잃었다고 적혀 있었어. 가져간 현금뿐만 아니라 차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지금은 채권자들한테 잡혀 있단다.
오늘 밤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놈들이 그분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이해했습니다. 그분이 말한 무슨 일이란 교통사고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망치를 들고 문을 부술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졌던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외아들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늦었다면 며느리와 손주까지 모두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은 더 큰 질문을 낳았습니다. 조폭에게 잡혀있는 남편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는 과연 믿을 수 있는 동맹이 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방금 들은 끔찍한 정보들을 정리하려 애쓰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은 단순한 바람둥이, 잔인한 아버지를 넘어 도박에 미친 바보였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간 어리석은 희생자였습니다. 그리고 연약해 보였던 유라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전문적이고 잔인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을 구하실 건가요?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원망과 함께 그분의 반응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이 섞인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핏발선 눈이었지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갑고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놈을 구하냐고. 구해야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그놈이 바라는 방식도 아닐 거다. 그분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놈을 구하기 전에 그놈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너희 모자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해줘야 해. 바로 그때 키가 크고 강인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박 여사님, 접니다. 그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 김 형사님. 시어머니께서 일어서셨습니다.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는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앉으세요.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소개했습니다. 지은아, 이분이 내가 말했던 김 형사님이시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형사님은 바로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죽 가방을 열어 얇은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제가 수집한 것들입니다. 그는 매우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지은 씨께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제게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민준과 유라가 부산의 한 고급 리조트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사진들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멀리서 몰래 찍은 카지노 내부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주는 포커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긴장감과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의 앞에 있던 칩 더미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유라는 더 이상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씩 뒤에 서 있는 험상궂은 남자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서 있었고 주변에는 문신을 한 3명의 남자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도박꾼의 긴장감이 아닌 덫에 걸린 사냥감의 극심한 공포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유라는 멀찍이 서 팔짱을 낀 채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애인이 아니라 교도관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총 2억 원 이상을 잃었습니다. 김 형사님이 보고서를 읽는 듯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 비자금을 모두 잃었고 할부로 산 새 차까지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인적인 이율의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2억 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액수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주는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구해 이틀 만에 도박으로 날려버렸을까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시어머니께서 씁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놈이 네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부 공동 적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뺐다. 이 여행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거야. 김 형사님은 서류철을 넘겨 입출금 내역서 사본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민준 씨는 지은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지난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 소유한 집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려 했지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덜미를 잡힌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종이 위의 숫자들과 글자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민주는 우연히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인과 도박을 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무자비하게 희생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우리 모자를 굶겼던 행위는 이제 비겁함을 넘어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입을 막고 그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나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열은 내렸습니다. 상태는 안정되었고 잠시 후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제 마음속에 거대한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가시자 또 다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남편은?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증오와 마지막 남은 부부의 정사이에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다른 방식으로 그를 구하겠다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준우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내린 후 곤히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다시 혈색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입술이 이따금씩 엄마 젖을 빠는 꿈이라도 꾸는 듯 오물거렸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속에 무한한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제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김 형사님은 복도에 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닌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은 김 형사님과 무언가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완전히 평정을 되찾은 얼굴로 병실에 돌아왔습니다. 의자를 끌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병실 안은 링거 기계가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이전에는 10분 이상 마주 앉아 대화한 적도 없던 두 여자가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더 이상 거리감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지금 네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민준이 그놈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안다. 내가 너한테 그놈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어. 나조차도 지금 그놈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분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는 피로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필요하다.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신다고? 항상 거리를 두던 며느리인 제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머님? 나와 함께 민준이에게 교훈을 주는 걸 도와다오. 그분의 목소리는 간청이 아니라 제안이자 동맹에 대한 초대였습니다. 그놈은 내 아들이고 내 피부치야. 조폭들 손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하지만 울고불고 매달리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없다. 그놈은 대가를 치러야 해. 지은아. 자신의 어리석음, 이기심, 그리고 잔인함에 대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분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든 돈을 구해 아들을 데려오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교훈을 주려 하셨습니다. 제 망설임을 이해하셨는지 그분은 명료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 형사님과 상의했다. 우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야. 경찰에 신고하면 그놈들이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하지만 순순히 돈을 가져다 주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 그놈 버릇만 더 나빠질 뿐이고 유라와 그 일당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그분은 김 형사님과 방금 세운 계획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김 형사님은 뒷세계에 연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잡고 있는 두목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라고 밝히지 않고 제3자, 즉 민준의 또 다른 채권자인 척하며 빚 협상을 하러 갈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분이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는 거야. 그동안 김 형사님이 유라의 도박 사기 조직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해서 그놈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말이지. 동시에 시간을 버는 것은 민준이가 공포와 절망의 맛을 충분히 느끼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 모자가 집에 갇혔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놈이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시어머니의 계획에 담긴 치밀함과 냉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고리타분하고 맹목적으로 가문의 명예만 중시한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사실 냉철한 머리와 놀라운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필요하다. 그분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네가 내 편이 되어줘야 해. 왜냐하면 이 일에서 너는 단지 며느리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이야. 오직 너만이 그놈을 고소할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오직 네가 동의해야만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 네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겠다. 내가 어떻게든 돈을 빌리고 집을 팔아서라도 그놈을 구해오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난 평생 너와 손주 얼굴을 볼 낯이 없을 거야. 그분은 마지막 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민준의 운명을, 우리 사이의 관계의 미래를,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할 권리를 말입니다. 저는 법에 맡기거나 더 나쁘게는 조폭들이 민준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고 통쾌한 복수일 것입니다. 또는 이 위험한 게임에 참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한 인간을 비록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잠든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아버지,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도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들이 조폭의 손에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를 가진 채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를 두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사랑이 아닌 구원과 징벌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한 가장 뜻밖이고 기묘한 동맹이 형성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우리를 사기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내 가장 어두운 구석과 정면으로 맞서게 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고갯짓은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던 보이지 않는 매듭을 풀어준 듯 했습니다. 그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굳어있던 어깨도 축 늘어졌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가 널 잘못 보지 않았어. 그분은 약간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의 눈에서 판단이나 거리감이 아닌 신뢰와 위탁의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작은 병실은 갑작스럽게 작전 지휘 본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남아 준우를 돌보는 동안 시어머니와 김 형사님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김 형사님은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민준을 잡고 있는 조직의 두목을 빠르게 특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흉터로 부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사채업을 하는 악명 높은 조폭이었습니다. 그놈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김 형사님이 시어머니께 전화로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저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놈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는 계획대로 접근이었습니다. 김 형사님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험상 및 은 인상의 뒷세계의 룰을 잘 아는 옛 후배 한 명을 시켜 흉터를 직접 만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민준의 가족이 아닌 서울에 있는 더 큰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준이 거액의 빚을 진 또 다른 채권자 말입니다. 민준이 그놈이 우리 형님 돈을 떼먹었소. 김 형사님의 후배가 거만한 말투로 흉터에게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지금 당신들한테 있다던데 우리 형님이 이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오. 우리야 채무자가 돈 갚기 전에 잘못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이 EJ 전략은 즉시 효과를 보였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던 흉터는 갑자기 수동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준은 자신만의 채무자가 아니었기에 함부로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한편 저와 시어머니도 우리 몫의 일을 했습니다. 김 형사님의 조언에 따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준의 재정적인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돈으로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계좌와 자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법적 서류를 갖추고 우리는 모든 예금 계좌를 동결하고 민준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공동 명의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우리의 요청을 듣고 난처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계좌를 동결하면 다시 해제하기가 꽤 복잡합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이상한 기분이 저를 휩쌌습니다. 저는 방금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이자 그분의 아들을 상대로 한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쾌함은 없었고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했습니다. 김 형사님은 우리에게 민사 및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저는 갇히고 굶주렸던 일부터 민준의 외도와 도박에 대한 증거까지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옆에서 김 형사님이 조사한 정보를 덧붙였습니다. 곽 변호사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겨보고 입출금 내역서를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우리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합니다. 민사적으로 지은 씨는 민준 씨가 혼인 및 가족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민준 씨의 불법 감금 행위와 정신적 상해를 입힌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라의 사기 조직에 대한 증거가 있으므로 경찰과 협력하여 그들을 소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대답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의 공정성을 되찾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악당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곽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민준 씨 본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금되어 있는 그의 진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정체를 밝히려는 바로 그 적에게서 걸려온 뜻밖의 전화 한 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유라가 아니라 흉터의 부하라고 자칭하는 낯선 목소리였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전화는 어느 늦은 저녁 제가 병원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겨우 준우를 재웠을 때 걸려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서 책을 읽고 계시던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분도 고개를 들고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민준의 목소리도 조폭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민준의 옛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맑고 가냘프며 떨리는 목소리. 지은 씨 맞으시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책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왜 그녀가 나에게 전화를? 맞아요. 무슨 일이죠? 저는 최대한 차갑게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고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제발. 민준 오빠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나보고 살려달라고 누구 앞에서 연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언니. 저도 속았어요. 유라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들 제 편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용당한 것뿐이에요. 오늘 밤까지 2억 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민준 오빠 손가락을 자른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전 돈이 없어요. 언니한테 전화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요. 민준 오빠를 생각해서, 언니 아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말은 끊어지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매우 사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섣불리 믿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죠? 제가 되물었습니다. 못해요. 유라가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까지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언니, 민준 오빠를 구할 수 있는 건 언니뿐이에요. 언니는 부자잖아요. 돈 있잖아요. 2억 원 정도는 언니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발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부자라는 두 글자를 듣자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결국 이 순간까지도 그녀의 눈에 저는 그저 돈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돈 없어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 내 돈 전부를 당신이랑 도박하는 데 썼잖아요. 잊었어요? 아니에요. 유라가 더듬거렸습니다. 제 대답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한 남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전화 이리 내놔. 그리고 또 다른 쉰 목소리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나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그 사람들이 곧 그의 말은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끊겼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반사적으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가 맞는 소리를 들으니 완전히 무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준 씨, 괜찮아요? 제가 외쳤습니다.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마누라 맞지? 똑똑히 들어. 내 남편이 우리한테 2억 빚졌어. 1시간 안에 이 계좌로 돈 안 들어오면 우리 원망 마라. 그놈 손가락 예쁘던데 그냥 두기엔 아깝지. 그는 계좌 번호를 읊고는 덧붙였습니다. 1시간이다. 명심해.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핏줄이 설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맹목적인 공황 상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부터 민준의 비명, 조폭의 협박까지 그 모든 통화 내용은 제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곽 변호사가 필요로 하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민준의 목에 걸린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안더리만데 지렁개름 어머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 여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갈등이 역력했습니다. 한쪽은 외아들의 목숨, 다른 한쪽은 세워둔 계획과 되찾고 싶은 정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가져다 주면 민주는 안전해지겠지만 그는 결코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고 유라 일당은 법망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민준의 목숨은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메시지 도착을 알리며 울렸습니다. 그분이 열어보고는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김 형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찰이 리조트를 포위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진입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여사님과 지은 씨에게 달렸습니다. 시간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정은 저와 시어머니의 손에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제게 던진 가장 큰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김 형사님의 메시지는 운명의 줄을 최고점으로 밀어올리는 마지막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1시간 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고 피와 눈물로 얼룩진 게임의 결말을 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60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고 그분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온통 갈등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조언이 아니라 저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어머님 아들이니까요. 박 여사님은 천천히 그리고 지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은아. 그놈은 내 아들이지만 내 남편이고 내 손주의 아버지이기도 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너야. 너에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셔도 난 널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분은 제게 잔인하고 무거운 판결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민준의 처참한 비명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를 미워하지만 정말로 그가 죽기를 바라는 걸까? 제 아들이 평생 아버지 얼굴을 볼 기회조차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걸까? 하지만 이내
열에 들떠 힘없이 누워있던 아들의 모습, 굳게 잠겼던 문, 그리고 사흘 정도 굶는다고 죽지 않아라는 악랄한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안의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민준을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나약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유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도 빠져나가게 할 수도 없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김 형사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형사님, 저 지은이에요. 저와 어머님은 결정했습니다. 경찰에게 작전을 개시하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민준 씨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부탁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어쨌든 사기를 당한 피해자니까요. 알겠습니다. 수화기 넘어 김 형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건 그들의 임무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숨 막히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경찰이 들이닥치는 장면, 총성, 비명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하셔도 그분은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였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형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사님, 김 형사님의 목소리는 약간 피곤했지만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놈들 일망타진했습니다. 상처, 유라, 그리고 부하들까지 전부요. 경찰이 놈들이 민준 씨를 폭행해서 비톡촉 영상을 찍으려던 순간에 진입했습니다. 다행히 제때 도착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요?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냥 멍이 좀 든 것 외에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되어 있습니다. 여사님과 지은 씨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내일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할 겁니다. 툭. 시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이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후회나 갈등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 걱정과 공포, 그리고 마침내 법의 손안에서 남아 안전해진 죄 많은 아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분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위로도 무의미했습니다. 우리 두 여자는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왔습니다. 그 폭풍우는 남편 한 명, 아들 한 명을 앗아갔지만 우리를 가로막던 벽과 오해를 휩쓸어버리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고 멍한 얼굴에 흐트러진 옷차림, 손목에는 아직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보자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우리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멋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자의 비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우리에게 리조트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는 민준이 폭행당하고 협박받는 장면과 그가 모든 것을 걸었던 애인 유라가 팔짱을 낀 채 서서 심지어 잔인하게 미소 짓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고 다시 영상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고 끝없는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건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빠르게 기소되었습니다.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진술까지 유라와 해상처의 사기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기, 도박장 개설, 불법 감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그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감금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아내와 자식을 감금한 행위, 도박 행위, 그리고 공동재산을 횡령한 행위는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뒤늦은 후회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몇 년의 징역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완전한 붕괴이자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문이 닫혔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낡은 한 장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 후 제 삶은 점차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평온한 궤도였습니다. 한때 우리 모자를 가두었던 감옥이었던 교회의 저택은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로 도심 근처에 더 작고 아늑하며 햇살이 가득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곳은 예전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제게 안정감과 진정한 주인이 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준과의 이혼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는 불법 감금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역시 피해자였고 순순히 죄를 인정한 점이 참작된 관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항소하지 않았고 어떤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아들의 자유와 평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그 모든 사건 이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엄격하고 거리감이 있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는 그분에게서 아들 하나를 앗아갔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며느리와 손주를 돌려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골의 옛집으로 돌아가 채소를 기르고 닭을 치며 소박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주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손주를 보러 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양손에는 갓 딴 채소, 유정란, 그리고 준우에게 좋다며 잡아오신 민물고기 등 시골에서 가져온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옛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건드리면 여전히 은근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 준우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제 새로운 일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예전 회사를 그만두고 남은 자본금으로 어린이 전문 서점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 곳.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이제 신분상의 의무가 아니라 고통의 파편으로 만들어진 기묘한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명령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고 대신 부드러운 조언과 조용한 관심으로 저를 대하셨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저와 준우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시기만 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계산이 아닌 평온함과 아마도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버스 정류장까지 그분을 배웅해 드렸을 때 그분이 갑자기 돌아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그분이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민준이가 출소해서 돌아오면 넌 그놈을 용서할 수 있겠니?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예전의 분노와 증오는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아련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단지 그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좋은 사람, 자기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랄 뿐이에요. 다시 합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멀어져 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담담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진정으로 과거를 극복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준에 관해서는 그는 가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더 이상 거짓말이나 애원이 아닌 교화 생활과 기나긴 성찰의 밤에 대한 서툰 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잃고 나서야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저와 아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죄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고 답장하지 않은 채 조용히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어쩌면 그것 또한 그가 스스로 겪어야만 하는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제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제 작은 서점은 점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준우는 건강하고 똑똑하며 엄마를 무척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이는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작은 세상에서는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날 준우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햇살 아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 여자, 작은 남자아이, 그리고 흰머리의 할머니. 이건 엄마, 이건 준우, 그리고 이건 할머니예요. 아들이 한 명 한 명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겪었지만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할 필요도 온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자 앞에는 긴 길이 놓여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 햇살 가득한 길이 될 것이라고. 시간은 신비한 약이었습니다. 상처를 흐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고통을 불현듯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제 작은 서점 준우의 책방은 우리 모자에게 가장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새종이 냄새, 은은한 커피향, 그리고 사락사락 책장 넘기는 소리는 2년 전의 절망적인 외침과 둔탁한 망치 소리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자유로운 숨결 하나하나를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늦은 오후 가게 앞 라일락 나무 위로 해가 완전히 졌을 때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 책을 정리하던 제 손을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문턱에 서 있었고 그의 깡마른 그림자가 나무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풍파와 교도소 생활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모범수로 조기 출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예전 악몽에서처럼 비명이나 공황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 한때는 나의 하늘이었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섬겼던 남편이었으며 동시에 우리 모자를 죽음의 문턱에 버려두고 문을 잠갔던 악마. 이제 그는 참으로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나왔어. 민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이 열쇠를 잃어버린 세계를 들여다보는 외부인처럼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책장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두 대양의 양끝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왔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원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생에서 만났던 옛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독서실에서 준우가 종이 비행기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아이는 문가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우는 이제 5살이었고 똑똑하고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거친 손을 아들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준우야, 아빠야, 아들, 아빠가 우리 준우 보러 왔어. 하지만 준우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제 옷자락 뒤에 숨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이 아저씨는 왜 울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저씨라는 단어는 민준의 자존심과 후회에 꽂히는 마지막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서점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저는 지난 2년간 그가 견뎌야 했던 모든 뒤늦은 후회, 상실, 그리고 고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자 열에 들떠 힘없이 누워있던 어린 아들의 모습, 철컥철컥 2번 건조하게 잠기던 문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제가 묻으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의 보호 본능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께서 그때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문가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보자 그분은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분은 아들에게 달려가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민준을 보고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갈등이 그분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다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민준아, 엄마랑 집에 가자. 여긴 더 이상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고 다시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너희 모자에게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단 한 번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점 안의 향긋한 나무 냄새를 맡았습니다. 민준 씨,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문을 잠그는 길을 선택했고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여는 길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남은 인생 잘 살아서 나중에 준우가 자랐을 때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민준을 부축해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길 위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열린 책장들 사이 서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돌아와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평화를 다시 파괴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나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족쇄에 묶이지 않도록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끝나는 듯 했지만 인생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굴곡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서점 문을 열었을 때 초라한 모습에 헝클어진 머리, 광기 어린 깊은 눈의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사기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녀를 더 빨리 찾아온 듯 했습니다. 유라는 달려와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악기처럼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 모든 걸 뺏어갔어. 민준이 그놈 출소했다며. 어디 있어? 그놈이 나한테 돈을 줘야 해. 그놈들이 날 찾고 있어. 날 죽일 거란 말이야. 유라의 등장은 음산한 기운을 몰고 와 제 옛 결혼 생활의 가장 혐오스러운 모든 것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였고 옛 동료들에게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유라를 보자 두려움보다는 극심한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한 손길이 유라를 제게서 떼어냈습니다. 키 큰 그림자가 제 앞을 막아섰고 위험있고 보호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유라를 밀쳐낸 손은 민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몇 년 전부터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저를 보호하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민준에게서는 고난의 흔적과 함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유라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나 미혹이 아닌 차가움과 깊은 경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라 씨, 이제 그만 미친 짓 하지.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감옥에서 보낸 고통의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빚진 모든 것은 내 명예와 가족, 그리고 자유를 잃은 세월로 다 갚았소. 이제 난 더 이상 당신의 먹잇감이 아니야. 내가 경찰에 당신의 협박과 소란 행위를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유라는 민준을 보고 다시 저를 보더니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경찰, 날 협박하는 거야. 민준, 너도 죄인이잖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너희 둘이 내 폐허 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그녀는 다시 한번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의 단호한 눈빛과 주변 이웃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자 이를 갈며 저주를 퍼붓고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대낮의 유령처럼 처량했습니다. 소란이 지나가고 서점 문 앞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그가 물었지만 여전히 존중의 거리를 두며 감히 저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민준이 이기심이 아닌 진정한 남자다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용서와 재결합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때 집에서 뛰쳐나오셨습니다. 제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은 민준을 보고 다시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가 이제 철이 좀 든 모양이다. 집에 있다가 소란 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왔어. 이런 소란을 피워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분께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사과하지 마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 방금 당신의 행동으로 제 안의 증오가 어느 정도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당신이 문을 잠갔던 그날 밤에 이미 죽었어요. 이제 각자 다른 삶이 있을 뿐이에요. 집에 가서 어머님 잘 모시세요. 그분만이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 속죄하려는 듯 아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어머니를 따라 돌아섰습니다. 저는 길모퉁이에서 사라지는 두 모자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빚과 인연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진정으로 끝난 셈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와 준우의 삶은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서점은 점점 더 번창하여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매주 손주를 보러 오셨지만 이제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준우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 따뜻한 집밥을 해먹었습니다. 민주는 가끔 준우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작은 선물과 함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선물을 받는 것을 허락했고 때로는 저와 박 여사님의 감독하에 부자가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한때 잘못을 저질렀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속임수의 어둠 속에서 사는 대신 성장과 책임에 대한 교훈을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해질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는데 준우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맞은편에서 손주에게 줄 스웨터를 뜨고 계셨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한 지붕 아래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가족이란 이해와 용서가 있고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 햇살을 찾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한때 잔인함 속에 갇혔고 절망 속에서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망치질과 제 자신의 강인한 의지가 그 지옥의 문을 부수었습니다. 제 인생은 잿더미에서 진정으로 부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긴 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행복의 열쇠를 항상 제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